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66세 장혜옥님의 실화 사연입니다. 판사님, 저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 쥔 이 편지와 통장을 보시면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아실 거예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사위 오경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편지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그날 남편이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준 그 편지를요.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반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저는 눈을 떴어요.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방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들렸죠. 저는 몸을 일으키며 무릎이 뻐근함을 느꼈어요. 66년을 살아온 이 몸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더라고요. 부엌에서 나는 간장 냄새와 어젯밤 튀긴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가게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0년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며칠 전부터 은행에서 온 편지가 계속 쌓여 있었죠. 사위 오경수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지난달부터 제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벌써 김치를 썰고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멸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시렸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딸아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을 제가 보태줬고 손주들 학비며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단골 김열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혜옥 언니, 어제 마트에서 딸아이 사위 봤는데 말이야.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저는 멸치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장모님 집까지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만들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싶다고도 했어. 저는 순간 손에 쥔 멸치가 떨어졌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런 말을 했군요.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위 가족의 아파트를 사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태주는데 이게 고작 제가 받는 대접이라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물함을 열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병상에서 써준 편지가 그대로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깊숙이 숨어있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위 오경수였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수가 평소보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눈치챘죠. 3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들어와, 밥은 먹었니? 저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경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어머님, 제가 오늘 은행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찬물을 따라주며 대답했어요.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월 이자가 거의 100만 원이 넘어요. 솔직히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경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또 돈 얘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이자를 줄였으면 해요.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내 집을 담보로?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요양원 같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김열한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요양원? 내가 아직 건강한데?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물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돌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요양원비도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경수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그런 얘기는 딸아이하고 먼저 의논해 봐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사실 은희도 찬성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걸 많이 걱정하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딸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제게 먼저 얘기했을 거거든요. 저는 경수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은희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경수는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죠.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생각하니 허무했어요. 그럼 내가 딸아이한테 직접 물어볼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경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죠. 아, 지금은 아이들 재우고 있을 시간이니까 내일 물어보세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경수가 딸아이 모르게 혼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 딸아이하고 얘기해보고 연락할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은행에서 금리 인상 전에 빨리 처리하라고 하거든요. 경수는 서류를 두고 일어났어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인사했죠.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그 편지가 있는 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딸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수가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은희의 목소리에서 놀람이 묻어났어요. 어제 경수가 와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너도 찬성했다던데 정말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경수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역시나였어요. 경수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얘기도 모르고 있구나? 네? 그게 무슨? 엄마, 잠시만요. 제가 지금 경수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은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위가 딸아이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게 더욱 분통 터졌죠. 1시간 후 은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경수 오빠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따졌더니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은희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아파트 살 때 5천만 원 정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딸아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5천만 원? 은희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 있니?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꼼꼼히 적어온 가계부였죠. 아파트 계약금이 5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이 매달 80만 원씩, 5년 동안 아이들 학비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보조가 매달 30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총 1억 3천만 원이더라. 1억 3천만 원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엄마가 반찬 가게에서 하루 벌어봐야 5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생각해봐.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딸아이는 몰랐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니? 그 돈 받아놓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사위를 두고 있으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분노가 터져나왔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수 오빠한테 확실히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침실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주신 편지와 함께 제가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어있었죠. 통장 사본, 송금 내역, 그리고 몰래 녹음한 경수의 말들까지.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혜우가,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넘기지 마라. 내가 힘들 때 이 편지를 보고 힘내길 바란다. 남편의 떨리는 글씨체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고 증거들도 정리했죠. 경수가 저를 우습게 봤다면 큰 오산이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2주 후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증이 계속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고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멸치를 손질하다가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어요. 저는 그대로 쓰러졌죠. 혜옥 언니, 언니. 기멸한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며칠 입원하셔서 안정을 취하세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경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은희와 함께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경수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마치 기회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죠. 괜찮다. 좀 쉬면 나을 거야.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은희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푹 쉬세요. 그때 경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가져온 서류가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무슨 서류? 유언장이랑 재산 정리 서류예요.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니까요. 경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딸아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수가 관리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은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경수는 단호했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오늘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겉으로는 딸아이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지만 관리권은 모두 경수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죠. 이건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다 넘겨주라는 얘기네. 저는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어머님이 치매 같은 게 오면 법적으로 복잡해지거든요. 경수의 말에 은희가 놀랐어요. 오빠, 그런 말은 너무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 서류에만 사인하시면 모든 게 정리돼요. 그리고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주는 곳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경수는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걸 기회로 삼아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제가 모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져가려는 거였죠. 저는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안 해.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어머님. 경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경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은희를 봤지만 은희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저런 사람이 가져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울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병원에서 5일을 입원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수는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서류 사인을 재촉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손대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자를 열었어요. 남편이 써주신 편지, 그동안 모은 통장 내역서, 경수에게 송금한 모든 기록들, 그리고 몰래 녹음한 경수의 대화 파일들까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혜우가, 사람들이 너를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이 편지와 함께 있는 것들을 사용해. 너에게는 지킬 권리가 있다. 남편의 글씨체를 보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열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열한 언니, 부탁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일 기억하시죠? 경수가 마트에서 한 말 말이에요. 물론이지. 그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혹시 그때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아주머니는 잠깐 놀라신 후 단호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지, 혜호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혼나야 해. 내가 직접 듣고 본 일이니까 언제든지 증언해 줄게.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후 저는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겠네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사위분이 직접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한 부분이 명확하게 들리거든요. 정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리고 이 은행 송금 내역들을 보니 어머님이 30년 동안 지원해 주신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위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명백한 부당행위예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비로소 안도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법적 대응을 하실 건가요? 가족 간의 문제라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죠. 선생님, 저는 66년을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끝까지 싸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집에 돌아온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법과 정의가 제 편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경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구경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경수야,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이번에도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경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당연하죠. 그럼 뭘 위해서겠어요? 그럼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인가? 경수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대출 이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라고. 경수야, 너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돼? 내가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내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전화 너머로 경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법적으로? 좋아, 법으로 하자. 나도 할 말이 많거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편지대로 끝까지 싸워볼게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기멸한 아주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오늘 결판날 거였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경수와 은희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경수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고 은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장혜옥 씨가 사위 오경수 씨를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겠습니다. 제 변호사 선생님이 먼저 발언하셨어요. 판사님, 원고 장혜옥 씨는 30년 동안 사위에게 총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원고의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것은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지원이었고 피고는 단순히 장모님의 노후를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그때 제 변호사님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판사님,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경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집도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경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또한 이것은 피고가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의 진술서입니다. 김열한 아주머니가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지난 3월 15일 마트에서 피고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모님 집까지 팔아서 사업자금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도 했어요. 아주머니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경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봤지만 변호사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다음 제 변호사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셨어요. 판사님, 이것은 원고의 남편이 30년 전에 써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집과 재산이 모두 원고 명의라는 것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님,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펼쳤어요. 30년 된 종이가 노랗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혜호가 집 문서와 통장은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다. 이 돈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이니 절대 아무한테도 넘기지 마라.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해서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너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내가 힘들 때 이 편지를 보고 힘내길 바란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권리를 지켜라.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키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지키고 싶어요. 경수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변론했지만 이미 승부는 났어요. 판사님이 잠깐 휴정을 선언하신 후 30분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본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모든 금전적 지원에 대해 감사해야 할 입장이지 추가적인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는 김열한 아주머니와 꼭 껴안았어요. 혜호가 정말 잘했어. 시원하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경수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어요. 은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저는 딸아이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경수와는 이제 끝이었어요. 법정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어요.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저는 안동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3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창가에는 빨간 제라늄 화분을 놓았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죠. 새벽 6시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예전 다세대 주택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마당에는 제가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손주 민수와 민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았어요. 어떻게 왔니? 엄마가 주말마다 할머니 보러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상추를 따며 놀았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응, 할머니 새 집이야. 예쁘지? 네. 마당도 넓고 좋아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제가 기른 상추쌈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밥이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갔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수채화 교실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해옥 선생님,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오셨네요. 네,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물감을 짜서 붓에 묻혔어요. 오늘은 노을 지는 풍경을 그릴 예정이었어요. 붉은색과 주황색을 섞어서 하늘을 칠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민지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못 그렸는데 계속하니까 조금씩 늘더라.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야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를 해 먹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고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우리 매주 올 수 있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해가 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에게는 지킬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만들기 봉사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다른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마셨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제는 내 삶, 내가 주인이다. 66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간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그림 그리며 보내는 오후,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말이에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